이 북한 사상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일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 정권을 승계한 첫 해인 2012년 1월에 노동신문 일꾼들을 초청해서 크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이랑 너무 맞지 않는데 이걸 왜 굳이 쓸데없는 이걸 왜 자꾸 찍어내나 그냥 이런. 우선 노동신문 외에도 신문에 청년들이 보는 신문, 그러니까 민주청년. 그럼 북한에 그 신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내용이 똑같다. 그 대문만 봐도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집은 어떤 신분이다, 어떤 계급이다. 북한이라면 절대 보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노동신문이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북한에 대한 소식을 인용할 때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많이 언급하죠. 특히 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동향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노동신문입니다. 이 북한 사상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1일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어떤 신문이고 그간 어떤 소식들을 전했을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BBC 북한 전문 기자인 한상미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영국 방송 BBC 서울지국의 한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김형수 씨와 남인희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노동신문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글로 그대로 옮겨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상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노동신문은 언제 북한에 등장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기자님? 네,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조선노동당의 당보인 정로가 현재의 노동신문으로 발전된 케이스입니다. 노동신문의 전신인 정로의 뜻에 대해 김일성은 당시 인민대중에게 당의 노선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당의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 집권 당시엔 노동신문을 매일 검토하고 지시하는 게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지도자에게 올리는 첫 사업 보고로 불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경우 정권을 승계한 첫 해인 2012년 1월에 노동신문 일꾼들을 초청해서 크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노동신문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북한에서 노동신문을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떤 이미지였을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땠나요? 우선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에서는 당보라고 합니다. 당보 이렇게 하면 그저 노동신문,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당보. 아. 일단 북한은 이제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신문 자체가 노동당에서 이제 주관하는 신문이다 보니까 그 신문이 그저 대표적인 신문이죠. 저희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신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향도 다르고 주장하는 것도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다른데 네. 북한은 노동신문 말고도 다양한 신문들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런 신문들의 내용들 보면 그 노동신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신문 하나만 보면 다른 신문 안 봐도 됩니다. 그래도 신문은 보셨네요. 민희 씨 안 봤어요? 저희는 네. 신문을 되게 싫어하는 세대인 것 아, 같아요. 세대차. 이건 세대차군요. 예, 어차피 거짓말만 계속 실리고. 장만당 네. 세대. 그걸 인식하고 있는 세대네요. 그렇죠. 현실이랑 너무 맞지 않는데 이걸 왜 굳이 쓸데없는 이걸 왜 자꾸 찍어내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신문을 안 볼 수는 또 없어요. 네, 그래서 1면부터 6면까지가 보통 있는데 1면에는 이제 김정은의 서식이라든가 미사일 실험 뭐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리고, 2, 3, 4면 보면은 여러 가지 북한 사회 모습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어떤 기업소에서 뭐 계획을 몇백 프로 완수했다 뭐 이런 건데 이제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아니면 건강 관련된 상식들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어육면이 국제면이라고 했었는데 국제 소식이 많이 실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외부 소식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약간 알게 되는. 네. 그건 거짓말 아니겠네요. 그 국제 소식은. 그것도 거짓말 많죠. 아, 그것도 거짓말. 네, 그것도 거짓말 많아요. 형수님 그럼 북한에는 그 신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내용이 똑같다 하니까 왜 여러 개 있는 거죠? 우선 노동신문 외에도 신문에 청년들이 보는 신문 그런 신문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민주조선 이런 신문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도일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강도면 양강일보, 함경북도면 함북일보. 근데 그 신문 내용을 보면 거의 그 노동신문 내용의 사설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옮겨놓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씩 다르겠죠. 네, 특히 또 군대에도 보면 조선인민군 이런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군대 그 신문 내용도 일면 이면은 노동신문 일면 이면 그 그대로 갖다 줘서. 네, 그리고 뒤에 내용 가면 자기네 별도로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쓰는데 어찌 보면 북한은 모든 신문들이 노동당 선언선동부가 그 내용들 다 감독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북한 신문은 정말 그 오직 그 체제 세뇌를 위한 그런 신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북한 사람들은 다 노동신문 뭐 보겠는데 혹시 집 앞으로 배달이 와요? 저 어릴 때 집 앞으로 배달이 왔거든요. 여러 종이 신문은.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다가 배달해 주기는 하는데 다는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뭐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중앙기관의 한 과장급 이상 되면은 신청하면 집에다가 집에 이제 북한 문을 보면은 출입문에 요만한 그 신문 넣을 수 있는 약간 그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가고 뭐 이러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혁명가 위자녀시다 보니까 할머니도 계속 왔었어요 집에. 급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매일 배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볼 수는 없고 대신에 아파트에 누가 신문이 매일 온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신문을 좀 보자 그러고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보셨었거든요. 빌려보기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뭐 직장 가면은 노동신문이 뭐 그 접수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새 노래가 나오면 노래가 실려요. 그러면 그 신문을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노래를 배워야 되는 노래 보급 시간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노동신문을 제가 배우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 집은 간부, 좀 높은 간부구나. 진짜요? 어떤 집이 낮은 간부구나. 신문함이 없는 집은 저건 신문도 못 보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신문 보는 걸 가지고 북한사의 그 신분 있잖아요, 신분. 맞아요. 그 신분 틈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대문만 봐도 신문을 통해서 이 집은 어떤 신분이다, 어떤 계급이다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노동신문에서 일하는 기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랑 비슷해요?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자가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선발 시험 보셨죠? 네. 아유, 엄청 봤죠. 네, 하지만 북한의 모든 기자는 선발이 아닌 배치를 받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TV와 같은 중앙 언론기관은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김영직 사범대학, 금성대학 출신도 다수입니다. 재밌는 건 이 사범대 출신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모범적이고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출신이세요? 사범대 출신? 기자님. 여기는 남한 출신 기자님이셔가지고. 남한이랑 북한 다르군요. 기자처럼 보였나요? 제가 무리한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또 지방 언론의 경우도 있는데요. 4년제 지방대학 수료한 사람들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돼서 그 직급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어떤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선전부 계통으로 시도당급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엘리트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라 선전 계통으로 선전 부문 일꾼에서 급수가 올라가는 게 성공적인 승진 코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자로서 승진을 한다면 언론사에서 평기자했다가 부장, 국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승진을 한다고 하면 당의 홍보를 담당하는 일로 가야 승진을 한다. 이건 처음부터 엄밀히 따져서 이 저널리즘 차원에서 신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문이라는 것은 팩트를 취재해서 알리는 건데 이거는 당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관지 혹은 홍보지라고 부르는 게 엄밀히 맞을 것 같습니다. 취지 다르네요. 노동신문사는 다른 신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케일이 클 것 같아요.
네, 소속 기자만 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큰 신문사고요. 노동신문사는 편집국과 혁명교양부, 이론선전부, 사회생활부 등의 부서가 있고요. 각 도에 특파 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사는 선전선동부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수많은 단계의 교열을 거치기 때문에 오탈자 하나 없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노동신문과 일반 신문의 종이 품질, 종이 질도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달라요. 다른 여느 신문들이 있잖아요. 우선 지방 신문들은 진짜 종이질이 나쁘죠. 그리고 노동신문은 그 질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노동신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종이를 수입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 수입해요. 121호 총국이라고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노동신문만 간장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다른 신문들은 대체로 이제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노동신문에는 일면 이면에 거의 이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칼라 사진. 그것도 이제 같은 날짜에 나오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들이 보는 신문은 이 사진의 경우에 칼라 사진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는 흑백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신문 자체가 흑백색도 신문 종이질이 꽤 좋거든요. 근데 칼라 신문은 북한 말로 모소지라 그랬는데 진짜 이제 사진 종이처럼 바짝바짝하고 두꺼운 그런 종이였거든요. 갑자기 든 생각이 노동신문에는 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는 보통 도시락 국물 흐르지 말라고 신문으로 싸는데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으로 싸면 큰일 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정치범 됩니다. 근데 북한은 매 집마다 보면 신문 받는 집들은 또 집에 신문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 접은 상태로 넣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일면 이면에 기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거기다 넣었다가 보관했다가 다 받쳐야 돼요, 당에다가. 오, 다시. 받칩니다. 그걸. 아, 재활용 안 다 되고 이게- 맞춰야 돼요? 그럼 무조건 다 받쳐요. 그리고 항상 부모들이 신문 받는 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혹시 애들이 장난하다가 아. 그 사진이 훼손될까 봐. 장난이라도.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했어도 만약 그게 찢어진 게 있었다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 종이도 1면부터 6면까지면은 1면이 가장 질이 좋고 김정일의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약간 한국의 신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질이. 그러고 이제 어육면은 정말 버풀이 이렇게 팍팍 이는 그런 신문지라고 북한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데 그런 종이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들이 담배 말아 피우기 딱 좋은 종이라고 이제. 불이 붙기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면에 이제 김정은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김정은이 보통 항상 가운데 실리거든요. 절반을 못 접어요. 3면으로 접어야 되는 아, 거예요. 센터 있으니까. 감히 우리- 얼굴이 접히면 안 되니까. 저희 할머니도 항상 이제 3면으로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보관하고 그러셨어요. 그 노동신문 기자들 성분이 남다를 거라는 걸 특이한 장면 보고 제가 진작에 눈치챘거든요. 뭘 보셨는데요? 이 노동신문 기자들이 사과 컴퓨터를 쓰더라고요. 애플 컴퓨터. 예. 미디어에 쓰는 거 이거 보고 대우가 남다르군요. 아니 저거 대우가 너무 굉장히 좋다. 실수다. 저걸 그대로 노출시켰다고요? 와. 야, 이게 심지어 2006년이에요. 물론 우와. 2006년에는 각종 정상회담이 열려서 네. 전 세계 막 교류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에서는 야, 미국을 가장 비난하는데 사과 컴퓨터를 쓰다니 그것도 2006년입니다. 참 의미도 있고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뿌듯해야 됐나? 좀 뿌듯하네요. 우리 고향에 살아서. 노동신문 기자들은 금기시된 제품들도 쓰고 여러모로 사실상 대우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네, 이 노동신문 기자들은 무상 의료와 자녀 무상 교육, 그리고 집안 이동 때 교통편을 우대받고요. 전국 휴양소 휴가 제공 등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앵커 다들 아시죠? 네. 네, 이 조선중앙TV에 리춘희가 있다면 노동신문에는 동태관 기자가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이 동태관 기자가요, 네. 김정일식의 고난의 행군 때 1990년대 중후반이죠. 네. 쪽잠의 죄기밥, 이 죄기밥이 주먹밥이거든요. 제기밥. 네, 이 쪽잠의 죄기밥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써서 김정일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에서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 김정일이 좋아했던 게 초밥이잖아요. 근데 초밥. 저희는 이제 아. 북한에서 진짜 김정일이 고난행군 시기에 쪽잠으로 이제 지새면서 제기밥 이동 중에 제기밥 먹으면서 그렇게 현지의 길을 이어간다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 세뇌당하고 살았거든요. 뭐 희생한다, 열심히 한다. 그렇죠.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쪽잠을 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스시 오마카세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쵸. 나중에 죄기밥으로 보니까 중갑한 거. 이쁨 받을 만하네요. 그런 네. 뜻이었군요. 네. 아, 몰랐어요.
김정은이 이 2022년에 도통강 강한나라식 주택구에 그 언론인 공로자로 리춘희와 동태간에게 집을 살림집을 선사해서 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춘희 앵커가 막 자지러지면서 김정은한테 엄청 매달려서 막 애교 부리더라고요. 기뻐하는 그 모습, 네 바로 그 당시입니다. 저 강변뷰 테라스 네. 아파트. 맞습니다. 네, 그 고급 아파트. 고급빌라. 대표 기자에게도 돌아갔군요. 고급했어. 아, 진짜. 두 분 혹시 노동신문이나 기자 지인들, 주위에 지인들 없었나요?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같은 학급에 아버지가 기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지방에 한번 출장 갔다 오면은 뇌물이 그냥 그 친구 진짜 잘 살았어요. 지방에 한 번 가면은 거의 지역 유지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문에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 신문을 어쨌든 김정일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신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 언젠가는 김정일이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지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은 또 승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부로.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희소성을 가진 직업이라서 평소에 그렇게 잘 만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에요. 네. 저 왜냐면 500명밖에 없잖아요. 네네. 전국에 500명밖에 없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노동신문 그 3면하고 4면 보게 되면 각 지역들에서 노동신문을 대체로 보게 되면 다 이제 칭찬,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잘된 것만 보여주는 신문이에요. 뭐 노력적 성과라든가 무슨 뭐 이게 잘했다는 걸 내보내잖아요. 성과 안 좋으면 안 실어요, 거기다. 그럼 안 안 되죠. 좋아도 좋게 근데 보잖아요. 그걸 이제 취재하는 기자가 직접 가서 좋은 것만 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관들에서는 오는 동안에 엄청나 이자처럼 네. 예, 대우도 잘해주고 올라갈 때는 뇌물도 듬뿍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신문보다도 이제 영화 중에 기록 영화라고 있어요. 기록 우리 영화. 말하면 다큐멘터리죠. 네. 거기 이제 기무자들을 다니면서 기록 영화 찍는 기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찍으러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이제 대우도 받고 제일 중요했던 게 기록 영화 1호 1호 기자들. 그 사람들은 진짜 대우가 좋았어요. 이러고 그 사람들은 네. 뭐 우리도 물론 기자가 엄청 훌륭한 직업입니다. 자부심 느꼈습니다. 근데 북한은 더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자부심. 아니 뭔가 특권 계층이라는 느낌까지 가질 것 같아요. 노동신문 기자는 물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 혁명의 붓대로 인민대중의 어떤 이 자주성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당과 수령에 참된 문필전사, 또 선군의 붓대, 또 당에 충실한 대변자들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북한에서 기자는 높은 정치적인 식견과 당의 정책에 대한 안목을 필수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 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서 그것을 본인의 살과 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2001년에 실제 김정일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기자 언론인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의 이익, 계급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자들은 한국이나 뭐 해외에서는 어떤 팩트 전달, 사실 전달, 그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걸 위해 취재를 하잖아요. 알 근데 대놓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취재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기자들의 위상이 뭐 사회적인 위치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신문 기자들도 국제기자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입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당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비판을 받고 있죠. 비판. 네, 실제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5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총 180개국 중 몇 등 했을까요? 걸지 않을 수 있고 일단 하위권인가? 180등. 꼴찌는 아니고 179등인데 그런 거 더한 데가 있어요, 그래도? 아이, 근데 꼴찌는 동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라고 해요. 아세요? 에리트리아 아세요? 모릅니다. 처음 듣는 사실. 북한만큼 유명하지 않은가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12년 이후부터 이 북한이 181을 하기도 하고 179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꼴찌를 하는 해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막상막하군요. 네. 그 노동신문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첫 번째, 노동신문은 일반 주민용과 간부용이 완전히 따로 있다. 정말 그런가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예,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선 노동신문 및 각종 기관지와 같은 일반 주민들에게 접근이 허가된 신문이 있는 반면에 고위급 간부만 읽을 수 있는 참고 신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얘기만 들었고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혹시 김영수 선생님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자주 봤습니다. 역시 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대학을 다닐 때 김성 종합대학이면 다 고위층 간부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간부들이 그 신문이 참고 신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 주민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보게 되면 대내의 하남 이렇게 딱 대내 표시돼 있어요. 대내 하남. 예, 대내 하남. 근데 그 참고신문을 보면 그 뒤에 다 부수 숫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줬다가 다시 이제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 사람마다 간부들한테 줄 때는 그 번호를 이제 다 기재해가지고 줬다가 다시 회수하잖아요. 근데 그 간부들이 집에 가져와서 몰래 보다가 그걸 못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갖다 바치더라도 그럼 우리 친구들 집에 갔다가 그걸 이제 보거나 또 우리 친구들이 몰래 가져와요. 아버지 없을 때 아하. 우리 같이 보다가 근데 진짜 그 신문 내용 보게 되면 전 충격받았어요. 진짜 놀랐거든요. 아, 충격적이에요. 예, 북한 주민들은 이걸 보면 안 되겠네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내용들 보면. 왜요? 무슨 어떤 내용?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은 웬만하면 북한 사이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발전된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특히 북한이 싫어하는 미국 같은 나라라든가 네. 뭐 캐나다도 그렇고 네. 각종 이제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 그 나라의 발전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좀 좋은 면에서. 네네네. 그런 측면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제가 그 딱 느낌이 뭐냐면 간부들은 고위 간부들은 대체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분들도 많고 또 외국에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소식을 많이 알잖아요. 아, 이미 아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마저도 계속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를 보여주는데 너희들만 보라. 그리고 우리가 각성해서 빨리 우리도 북한 사회가 국제적인 레벨을 봤을 때 좀 발전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 아마 그런 신문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신문은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신문이죠. 오. 그렇게 북한에서 그런 긍정적인 얘기, 심지어 미국 같은 적국에 대한 네. 그런 기사들 실었다는 게 좀 과감한데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자료도 많이 올라와요. 일본의 경제 상황, 발전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농사법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 북한이 주체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농법이고 김일성이 만들어낸 농법이다 해서 국내 안에서 북한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신문들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수경재배라든가 발전된 일본에서의 수경재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었고 제가 기억에 지금 제일 그때 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도요타 공장 있잖아요. 네. 차 공장에 대한 내용이 실렸었는데 아, 들었다. 그 공장에 대해서 사람이 없이 무인화된 공장이고 로봇가 다 이제 차를 생산하는데 AI로. 그때 몇 분당 뭐 한 대씩 나온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의 기국자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기국 동포들이 많았거든요. 북한 말로 째포하는 애. 제일 그리고 깊고. 가족들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차를 보내왔었어요. 그때 중고차들을. 거기 이제 닛산 차, 토요타 차 있었는데 그때 장고신문 보고 나서 그 차들 지나가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야, 저 차들은 그렇게 무인화 공장에서 로봇가 만든 차겠네. 그런 생각 들었죠. 근데 실제로 장고신문에 그런 내용들 막 실렸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당시에 이걸 보고 네. 의식화되셨나요? 자본주의 괜찮은데? 아니 그 의식화보다도 네. 자본주의는 경제는 발전하는 시스템 맞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직 우리는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 따라가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네. 세뇌가 무서워요. 세뇌 어떻게 됐으니까. 해서든 예. 동기가 될 수 그렇게 있고. 해석을 하시는 아까 저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무조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충성심이 네. 대단하셨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신문에는 사건 사고 기사가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보통의 신문하면 사실 전날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건 사고 보도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의 화재나 범죄, 교통사고, 또 식량난 등과 관련된 기사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요. 대신 외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 사고는 꼭 실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주민들에게 해외는 지상 지옥이다. 아. 그리고 우리 북한만이 지상 낙원이다. 이런 걸 주입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아, 선전 용도로. 네. 그러면 미국의 사건 사고는 노동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민희 씨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이라크 전쟁 때 굉장히 뉴스에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 이락전 때.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미군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기를 이렇게 뭐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미군한테 불리한 쪽으로 계속 실었었고 그때와 그 같은 시기에 북한의 그 평양에서 억류교 사건이라고 억류?
이게 버스가 대중교통 버스인데 굉장히 거의 뭐 몇십 명, 100명 가까이 태우고 가다가 그 대동강에 이제 그냥 빠졌어요. 어머머머. 네, 그 기사가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그냥 빠졌는데 그렇게 그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건이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안 실리고 안 실려요? 그런 건 이제 우리끼리 소문으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외국의 어떤 사건 사고, 특히 미국, 한국 이런 사건 사고는 정말 임원하게 실는 거죠. 그거 미국만 비중 크게 사건 다르고. 저도 지금 그 북한 노동신문 보게 되면 오면은 우리 한국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육면이 외국 소식이 많은데 외국 소식은 거의 다가 이제 보면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뭘 좀 발전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나라들 일본, 미국, 우리 한국에 대한 거는 사건 사고 특히 이제 미국은 총기 사건이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서도 거지도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북한 노동신문 보게 되면 야 미국이 당장 망하겠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저도 근데는- 가끔 질문 받아요. 어떻게 거기 사냐? 진짜로? 네. 아니 거기 맨날 총 막 사고 일어나는데 거기 망하겠다. 예, 맞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자살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요, 이게.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80년대 그 민주화운동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사진도 막 올리고 했는데 사실 이 한국에 있는 그때 당시 사진들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그때는 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 그렇게 북한 노동신문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자기네 대한 거는 뭐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실리는데 오직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대한 자기네의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에 대한 거는 계속 그저 나쁘다고 선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아야 경각심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뭔가 대비책 세우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건 사고를 숨김으로써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그냥 선전.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우리는 지상낙원이다. 이게 목표라고. 안타깝네요. 근데 아파트 붕괴 사고가 노동신문에 난 적이 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2014년 5월 18일자 노동신문이었는데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 평양시 평촌구역 안산거리 일대의 23층짜리 고층 건물이죠. 노동당 간부용 아파트가 붕괴된 건데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고를 공개하는 한편에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사과했어요. 네네 저런 모습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얌전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저 장면 자체도 좀 연출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대참사니까 사과했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왜? 워낙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주민들도 약간 당황했구나. 봉찐 거죠.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반응,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저기 욕해도 되나? 막 여기서 괜히 막 반항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약간 주민들도 그런 반응이었고. 그 와중에도. 굉장히 저기가 이제 제가 일하던 곳이랑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너무 잘 아는 곳인데 저런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소문으로 몇 명이 죽었대 막 이런 게 소문으로 돌아다녔는데 정확히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중상이고 이런 것도 뭐 안 났고 안 났어요? 네, 그러고 사고 원인이 무엇이며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 그냥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이 TV에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비겁한 게 11시 지나서 거의 TV 끝나기 전에 사람들 다 잘 때 나온 거예요. 뭐 그 뒤에 이제 다른 어떤 사고가 났으면 피해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고. 노동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 네. 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사실 네. 2000년대 들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많이 퍼지죠? 소문, 입소문이 난 네. 거죠. 네, 그래서 대규모 사건 사고를 숨기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라면 절대 보도하지 않을 것 같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노동신문이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바로 2016년 북한 식당 직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입니다. 보통 이 탈북 사건들은 북한이 체제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개하지 네. 않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한국 정부에 의한 어떤 강제 납치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맞아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 없이. 유괴 납치 행위였다. 뭐 정치적 목적론이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내보낸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북한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이걸 고지고대로 들었을지가. 근데 들을 것 같아요. 저도 오, 이제 진짜. 해외 나갈 때 교육을 받거든요. 나가면
혼자 다니면 무조건 납치당한다. 단둥만 가도 사실은 지금 단둥 가면 북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듣기로는 단둥 가면은 혼자 다니면 무조건 국정원이 와서 납치해 간대요. 아, 그런 얘기를. 근데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하면은 아 역시 해외 나가서 혼자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어떤 교양 차원의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예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80년 동안 북한의 역사를 담아온 노동신문은 그간 엄청난 기사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북한을 넘어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역대급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님, 첫 번째 사건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사건은 이 한반도 비극의 시작이죠. 1950년 6월 25일 바로 북한의 6.25 전쟁 도발입니다.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기습적으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사건이죠. 이후 지금까지도 분단된 한반도, 그리고 2023년 12월 다들 기억하시죠? 김정은이 천명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네, 적대적 두국가론. 이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 비극의 시작은 아무래도 6.25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1950년 6월 25일자 노동신문을 좀 보시면 이 남조선 괴뢰 정부의 이북 지역에 대한 비법적 포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6월 26일에는 원수들의 비법적 무력 침공에 대한 각계의 반향이라면서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강도 리승만 도배의 모험적인 어떤 도발을 격퇴하자. 또 멸망에 직면한 최후적 발악이다. 이러면서 어떤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어떤 침략 도발로 이렇게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침공당했다. 네네. 그리고 7월 9일에도 발표가 났는데 그 정의의 해방 투쟁을 승리로 완수하자, 이런 김일성의 독려 멘트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해야 되겠는데요. 민희 씨, 혹시 기억에 남는 선전 있나요? 6.25 당시에 이제 인민군 정군 기자로 해서 그 한국에 이제 파견됐던 리인모라는 인물이 있는데 리인모. 남쪽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잡혔는데 사상적 전향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옥살이를 하다가 93년도에 북한으로 이제 송환이 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때 정말 북한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엄청난 의제의 화신으로 포장해가지고 리인모 하면 진짜 영웅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전향 장기수라고 했는데 비전향 장기수들이 또 몇십 명이 북한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때 평양시가 그 사람들 환영인가 뭐 그런 걸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 네, 그때 그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이 엄청나게 이제 선전 매체에서 많이 이용했어요. 특히 노동신문에도 많이 실렸는데, 이 인모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지금 기억나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1937년 6월 4일 그날에 보천보 전투를 했는데,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 해가지고 지금 해산이 지금 탑이 큰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인모가 어린 나이에 그 전투 현장까지 가서 목격해 봤다는 거예요. 그 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아, 우리 김일성은 진짜 완전 위인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충성할 걸 맹세하고 있다가 그냥 전쟁이 일어날 때는 종군 기자로 이제 전쟁 참가했다가 포로가 됐다. 그래서 그 비전향 장기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네.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을 다 썼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전했죠. 이런 선전거리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6.25 전쟁의 진실을 지금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실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94년 소련의 극비 외교 문서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 지우기 또는 이 역사 왜곡 등은 꾸준히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10월 10일 그 쌍십절이라고 하죠.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좀 했었는데, 원래 한반도 역사 속에 이 공산당 창건과 관련해서 10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구구절, 9월 9일 네. 다들 아시죠? 네. 정권 수립이. 네,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라고 네.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없는 날짜가 툭 튀어나온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역사를 만드는 경우가 잦다, 이렇게 보실 수 와. 있겠습니다. 엄청 충격받고 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0일, 9월 9일 딱 들었을 때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네. 기억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래. 역사를 조작하거나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이건 되면 김일성이 4월 15일에 태어났는지도 의심 한번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다 의식 가져야겠네요.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기자님?
바로 김일성 독재 시작과 차후 세습의 빌미를 안겨준 1967년 12월 유일 사상 체계 확립 선전 기사입니다.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 또 갑산파 숙청 사건, 도서 정리 사업 등 단일 체제에 거슬리는 모든 세력과 걸림돌들을 제거하면서 북한의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때 내세운 게 바로 김일성의 지침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와 당의 모든 사상, 행동을 통제하는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 선포였는데요. 또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 충성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훗날에 이는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대 세습. 혹시 이게 그 10대 원칙의 시작인가요? 북한 주민들이라면 자다깨도 바로 외운다는 그거. 그렇죠. 아, 제가 북한에서 26살에 노동당에 입당을 했는데 빨리 하셨네요. 입당하려면 무조건 10대 원칙을 다 암송해야 돼요. 네. 아, 다. 예, 근데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북한 주민은 모든 사람이 다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네. 생활 총할 때는 반드시 10대 원칙을 몇 조 몇 항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조항이 맞게끔 봤을 때 잘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항상 10대 원칙을 기준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반성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다 알죠. 다 함송내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아, 근데 지금 한국 와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국의 10개명 있잖아요. 10개명. 그 내용이 거의 어찌 보면 비슷하게 이제 그 벤치마킹 같은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아, 거기 10대 원칙 중에도 이제 그 보면 신격화, 신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에 대한 거 아니에요. 신적인 거로 이제 격화시켜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벌써 북한은 그거 만들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이들을 한마디로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김정일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또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습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강박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입한 거죠. 아. 이미 씨 이제 10대 원칙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저는 입당은 안 해가지고 외우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저희가 배울 때는 김정일이 이제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마련했는데 그게 김정일의 어떤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립이 되면서 김일성의 사상으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 아 하면 아래까지 다 아 하게끔 이제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김정은이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꿔요. 그래서 원래는 김일성만 들어가 있었는데 김일성, 김정일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아하. 저기 뭐 요만한 수첩이 있거든요. 10대 원칙만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서론이 한참 길게 있고 1항 1조가 뭐냐면 원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이제 2조, 3조 쭉 보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수령의 권위. 항상 수령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이제 우선시하며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제 뭐 투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복종, 절대 복종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아. 네. 그 유일 사상 체계가 노동신문의 성격도 바뀌어놨다면서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갑산파 숙청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확고하게 이 유일 사상 체계가 좀 공고화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일 사상 체계의 등장으로 노동신문은 김일성, 김정일 찬양 일색으로 기사가 채워졌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사의 질도 좀 떨어졌겠죠. 이후의 기사들은 김일성이 어디를 순방했다, 김정일이 어디를 뭐 사찰했다 등등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의 행적을 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유일 사상 체계가 등장하면서 더 심해진 거군요. 그 전까지는 좀 다원성이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뭐 2인자, 뭐 3인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갑산파 숙청 이후로 그게 완전히 싹 쭉. 네, 뭔가 공포 정치가 힘을 발휘한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건 볼까요? 네, 세 번째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그 고난의 행군, 그 당시를 기사화했던 노동신문의 96년과 97년 기사들입니다. 아. 당시 노동신문을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닥친 이 대기근과 경제 위기를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구호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당의 영도 아래 간고한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투쟁의 시기로 선전을 하면서 어떤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 투쟁의 과정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 이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 시기, 그러니까 1938년의 만주 행군과도 그 어려움을 동일시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만 명이 네. 굶어 죽었습니다. 뭐 일부 집계에서는 수백만 명이라는 집계도 나와 있는데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굉장히 희망찬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두 분은 실제로 이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에 계셨기 때문에 네. 경험하면서도 노동신문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아 진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적이 있는 거구나라고 설득을 당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때 그 고난행군 시기에 그때 제가 평양에서 만수무강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만석산 연구원에서 아. 근무했는데 네. 그때 저희는 공급을 기무자가 먹는 그 팔고 제품이라고 하는 그 특제품을 우리가 받아 먹었잖아요. 남들이 굶어 죽을 때도 저희는 그대로 이제 그런 걸 제공받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지? 이렇게. 제가 98년도에 휴가로 제가 한번 고향에 갔었는데 가보고 그때 놀랐습니다. 새벽에 저희 친구 집에 가는데 길에 이제 시체들 막 있는 거예요. 우리 학급이 있잖아요. 같이 있던 학급 친구들이 30대 중반 될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가보니까 6명이 죽었더라고요. 벌써. 굶어서. 어머. 예, 그거 충격받았어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학급이 42명이었는데 6명이 죽었으니까 뭐 이는 7분의 1 죽은 셈이잖아요. 굶어 죽었지라. 그때 충격받았었는데 근데 그 당시 노동신문 보게 되면 노동신문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저희는 그때 북한 거기 있잖아요. 세상에 부름없어라 이런 게 있고 그냥 우식 사회주의가 제일 최고라는 그런 제일주의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굶어 죽으니까 뭐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신문 보게 되면 노동신문이 또 어떻게 지금 나오냐면 그 당시에 막 다른 나라 이상규 현상이 막 거기서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지금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거. 전 세계 현상이다. 그러니까 다 전 세계 다 굶어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또 특히 또 이제 그때 당시로 뭐 있었냐면 북한에서 지금 이 기근은 중앙 간부들이 잘못했다는 뜻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유포를 또 시켜놨어요 한쪽으로는. 네 그리고 노동신문 내용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등장한 문구가 뭐냐면 장군님이 심려를 덜어드리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 다 함께 심려 덜어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문 내용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지금 이거는 당연하게 지금 그 재해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했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거 외부 좀 알고 싶다. 제가 아마 고난행군 시기 거치면서 결국 라디오에 대한 그 대북 라디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라디오를 이제 듣자고 노력을 했던 탓에 제가 한국 오게 된 거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아차 이제는 북한 모습을 알게 됐던 거죠. 무슨 말. 그렇군요. 이게 북한 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진짜 저도 다들 어렵게 사는 줄 알았었어요. 이게 일상이구나. 한 번도 행복한 시절을 뭐 풍요로운 시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96년, 97년이면은 진짜 고난행군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진짜 밥 한 끼 먹기가 되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 뭐 보면은 그걸 또 이겨내자라고 이제 북한의 어떤 당이 내놓은 구호가 있는 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맞아요. 이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 강성대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버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고생을 좀 참으면 그래도 이제 행복한 날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참으면서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군인들은 배고픔을 참고도 발전소를 건설해낸대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세뇌당하며 살았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늘 배고프고 평양에도. 엄청 배고팠어요. 민 씨도요? 네, 늘 배고프고 저랑 오빠는 굶은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몇 끼 굶으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양도 정말 힘들었었고 자기 자식 먼저 밥 주고 자기만 네. 굶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순진할 때예요. 배급하다가 배급이 딱 끊겼으니까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이제 나라에서 뭔가 해줄 거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참아도 이제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화폐 겪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안 믿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앞서 우리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에는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사가 없고 거기에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인명 피해에 대한 팩트 보도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당시 노동신문에는 이 아사자 관련한 이야기는 당연히 단 한 건도 실리지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건인데 뭔가요, 기자님?
네,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밀고 있는 바로 이것. 네, 핵무력 과시의 시작이죠. 2016년 1월 수소탄 실험 성공 기사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2015년에 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하고서 2016년 1월에 이 첫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과 군사적 치적 과시가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과시. 당시 김정은 집권 초기로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정통성을 단기간에 확립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던 시기입니다. 김정은 본인의 통치 능력과 성과에 방점을 준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기 들어서 노동신문에 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두 분 뭐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제가 이제 김정일 시기 때는 2006년이랑 2009년도 이때 이제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했는데 그게 일본 상공으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일본 사람들은 무슨 무기 미사일 지나간다고 벌벌 떠면서 다 대피하고 막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때는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고 이게 살짝 돌려서 뭐 인공위성이라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3년, 그다음에 2015년 이때도 이제 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든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도 지나가다가 그때 신문이 너무 색다른 내용이 나와가지고 거의 일면에 이제 성공했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신문에 나오는구나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서식이 실리면서 신문이 보통은 6면인데 막 8면, 12면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은 때 이런 것도 얘기하는구나 싶었죠. 무기 소식 앞으로 1면, 2면으로 땡긴 거예요? 네, 더 크게 싣고 더 많이 싣고. 비중 크게. 뭔가 특집 편성한 거네요. 네. 네, 저 보니까 그 김일성 또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은 항상 이제 군사력에 대한 걸 계속 떠들잖아요. 특히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 보면 핵무기나 미사일 가지고 많이 강조했는데, 근데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노동신문이 저렇게 실진 않았어요. 제 개인 소견인데 네. 그 당시까지는 개발을 지금 하는데 자꾸 너무도 이제 그걸 드러내면 국제적으로 이제 관심 두고 또 제재를 많이 당할까봐 이제. 계속 숨겨오다가 네. 지금 최근에 김정은에 와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모든 게 성공해가지고 실물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막 내보내면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을 겨냥한 그런 이제 대외 압박용으로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북한 주민 단속용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를 몽둥이로 국지사에다가도 들고 있지만은 북한 주민한테 다 이제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이제는 문어 안 져. 오히려 주민 나한테 단속용. 그렇죠. 나한테 잘하라 너희들 아는 그러면 가만 안 있는다. 이제는 그런 폭력 행사를 더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끔찍해. 끔찍하네요. 자, 오늘은 노동신문 80년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이자 선전지로 편향된 시선만 다뤄온 노동신문을 보니까 새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